자, 한번 해볼까요? 쭉 적어 보셨을 텐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거나 하면 채워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 우리 문법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문법이 뭡니까? 문법이라는 건 결국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야 라고 했고요. 문장이 뭐냐? 문장이라는 건 결국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하겠다. 동사를 가장 큰 주축으로 봤어요.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오냐? 동사 왼쪽에는 주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젠 우리가 배웠으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명사입니다. 이젠 이거 할 줄 알죠, 이제? 근데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주세요. 그게 뭡니까? 관사 그리고 소유격입니다. 관사 또는 소유격. 관사 또는 소유격. 이런 거 봐봐. 이 관사랑 내가 관사와 소유격이 아니라 관사 또는 소유격이라고 하잖아. 관사는 소유격 둘 중 하나만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요것이 동시에 나오면 이중 소유격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제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대신해 주는 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대명사의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뭐라 부른다? 얘를 선행사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였죠. 됐을까요? 이런 이야기. 자, 그런 다음에 시작을 해보면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의 종류를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했었죠. 어떻게? 첫 번째, 자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타동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다 목적어를 쓸 거니 말 거니에 대한 것이었었고 또 하나 동사를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불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 두 개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보어를 쓸 거니 말 거니 이렇게 했었고 또 한 가지 여기까지 이 동사들의 종류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동사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동사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행위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동사 뒤에는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다. 요게 기본적인 동사의 생김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동사의 종류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얘가 비동사라고 하는 것과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졌었죠. 비동사랑 일반 동사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문법적인 역할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었는데 여기서의 문법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거나 또는 도치라는 것을 하거나 그리고 오늘 요 얘기가 좀 나올 건데 일반 동사는 문법적인 역할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 누가? 동사를 도와주는 애가. 그게 바로 조동사다. 오늘 요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흐름은 먼저 좀 잡읍시다 더. 자, 동사를 봤을 때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 동사를 쭉 보자마자 내가 알 수 있는 문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태가 있었고 마지막에 시제라는 것이더라. 스테 시제. 이 중에서 주황색입니다. 수와 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얘는 결국 주어 찾기다. 주어를 잘 찾아서 그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그 주어가 행위자냐, 대상이냐에 따라서 능동수동도 나누긴 했었죠. 시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시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우리가 진짜 동사라고 불렀고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을 가짜 동사라고 불렀습니다. 두 가지를 나눴었죠. 이렇게 진짜와 가짜. 그런데 이 가짜 동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이렇게 불렀고 준동사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는 동사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라고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사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녀석을 이렇게 갖다가 썼었어. 그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 라는 말 속에서 동사의 역할 말고 그럼 뭐 하는 건데 동사의 역할 말고 동사를 명사의 역할과 형용사의 역할과 부사의 역할로 바꾸어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알 수 없어 정해놓지 않았어가 바로 부정사가 되는 것이고요. 명사로 쓰이는 것이 뭐가 된다? 얘가 동명사가 되는 것이었었고요. 형용사가 되는 것이 분사,
글씨가 너무 조그마네. 마지막 부사로 사용되는 것이 뭐였다? 분사 구문이었죠.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해보니까 준동사는 종류가 세 가지더라. 첫 번째가 부정사, 두 번째가 동명사, 마지막이 분사였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분사는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첫 번째 현재 분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분사라는 것이 있더라. 자, 다시 주황색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뭐가 출제가 되니? 라고 한다면 이렇게 묶어서 내는 거죠. 부정사랑 동명사를 묶어서 물어보죠. 너 여기다가 부정사 쓸 거야? 동명사 쓸 거야? 이런 거 있었잖아. 의미도 달라지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 요 자체를 물어보죠.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라고 하는 거, 요 자체를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라고 한다면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그 명사하고의 관계가 능동이다 라고 하면 현재 분사를 쓰시고요. 수동이다 라고 하면 과거 분사를 쓰는 거다. 이렇게 했었고, 또 하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동명사랑 현재 분사 이렇게 묶어서 물어보죠. 왜? 생김새가 똑같잖아.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구분할 거니?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가 의미상주어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태, 준동사도 능동과 수동을 따질 수 있었죠. 세 번째가 뭐였어? 세 번째를 색깔 바꿔서 뭐다? 시제라는 것이 있었죠. 일치냐 불일치냐 이런 거 있었어.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have pp를 쓰는 겁니다. 이거 오늘도 나올 겁니다.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have pp를 쓴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다? 이거 부정형은 어떻게 만들 거니? 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네 가지. 요 정도까지 하면 동사랑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 안다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럼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이쪽으로 다시 옵시다. 그러면 이 주어 동사 이렇게 있는데 이 주어 동사는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하는 거다. 주어 동사 한 번만 써야 된다. 한 번만 써야 되는데 한 번 썼는데 그 뒤에다가 내가 추가적으로 좀 말을 더 하고 싶어. 내가 주어 동사 썼는데 어떤 걸 더 말하고 싶단 말이야.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필요한 녀석이 뭐였냐면 바로 연결어였다. 연결어. 그런데 그 연결의 종류가 두 가지더라. 어떻게? 첫 번째가 전치사, 두 번째가 접속사. 이렇게 됐던 거야. 전치사와 접속사. 그런데 잠깐만, 주황색입니다. 이 자체를 물어본다. 너 전치사를 쓸 거니 접속사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문제풀이 방법은 전치사 뒤에다가는 명사를 써야 되는 거고 접속사 뒤에다가는 주어랑 동사를 쓰는 거다. 그런데 빨간색이야. 동사를 썼더라. 동사를 또 썼어. 어머나, 그 중요한 동사를 또 썼네. 그래서 누구 덕분에? 접속사 덕분에 나오는 공식이 뭐다? 한 문장 안에 주어랑 동사의 개수는 결국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다. 요 공식이 정말로 중요해진다. 되죠? 그리고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두 가지? 첫 번째,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었죠. 주황색입니다. 등위 접속사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다 라고 했었고요. 종속 접속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명사절이라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 형용사절이라는 것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부사절이라는 것이더라.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절이 사용되고요.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고 부사는 뭐 특별한 거 없어. 의미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간, 이유, 조건이 있고요. 양보가 있습니다. 양보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가 되고요. 마지막에 목적과 결과 이렇게 있더라.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형용사절이라고 하면 관계사 이렇게 해서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 여기도 쭈르륵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우리가 1월 초에 시작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여기까지를 쭈르륵 배웠던 거예요. 됐죠? 참고로 되게 많이 했죠. 이것저것 되게 많이 공부했는데
제가 수업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문법은 흐름을 좀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를 좀 집중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렇게 틀거리를 좀 잡아드린 겁니다. 오늘 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오늘 어떤 얘기 할 거냐? 이 전체의 틀거리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바로 얘입니다. 조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시작할게요. 자, 바로 조동사를 할게. 조동사. 일단은 그 조동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항상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뭐 정의를 항상 내렸었으니까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얘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도와주는 애다. 동사를 도와주는 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를 도와준다. 근데 동사를 도와주다 보니까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 첫 번째, 동사 도움인데 첫 번째,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서는 뭐가 있냐? 동사를 도와준다는데 도대체 뭘 도와준다는 거야? 어떤 것을 도와준다는 거야? 하니까 바로 동사가 해야 되는 문법적인 역할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문법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도치를 하거나 이렇게. 그럼 잠깐만.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 도와줬어. 도와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동사가 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걸 뺏어가야 되죠. 동사가 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시제란 말이야. 그럼 조동사가 시제를 가져가 버린다. 그 이야기인 즉슨 두 번째, 조동사 뒤에다가는 뭘 쓴다? 조동사 뒤에다가는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 왜 동사의 원형을 씁니까? 시제 가져갔으니까. 시제가 없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아니 도와주는 애잖아. 나도 너희가 영어 공부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교실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떠들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 그냥 훌륭한 사람 하나가 떠들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조동사는 한 번만 쓴다. 한 번이 아니라 하나라고 할게요. 하나만 사용한다. 조동사를 동시에 두 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쓰는 거다. 됐을까요? 이게 조동사의 특징이다. 괜찮니? 그럼 여기서 잠깐만 또 한 발짝만 더 나갈게요. 그럼 조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보통 조동사를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냥 쭉쭉쭉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구분을 할게요. 조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의미가 따로 없는 조동사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조동사는 문법적인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모달 벌브라고 불러줘요. 영어 안 써도 돼. 그냥 잘난 척 하는 거야. 그냥 의미가 없는 애가 있다. 그 의미가 없는 애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겠어요? 당연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가 있더라. 의미가 있는 조동사를 우리가 auxiliary verb라고 하거든요. 되게 있어 보이죠? 별거 아니야. auxiliary라는 단어가 부수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냥 부수적으로 의미도 더해진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의미가 있는 조동사 대표적으로 수빈아 뭐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 조동사 중에서 문법적인 역할만 하고 의미가 없어. 뭐가 있을까요? will은 의미가 있죠. 미래를 나타내잖아요. 특히 의미가 없는 거 뭐 있을까요? 이걸 왜 고민하지? 두 의미 없잖아. 그냥 쓰는 거 아니요. 그렇죠? 의미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 두가 되는 거고요. 잠깐만. 그러면 두랑 움직임이 똑같은 애가 있어요.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얘가 사용되고요. Do you? 라고 물어보면 Yes, I do. No, I don't. 라고 대답을 하잖아. 대답도 똑같이 해요. 그게 바로 have예요. have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의미는 따로 없어요. 생각해봐. 완료 시제를 만들어준 have, pp 있잖아요. 그 have가 Have you ever seen? 이렇게 물어보면 Yes, I have. No, I haven't.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 똑같아. 그리고 have가 시제를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 have의 의미가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의미가 있는 조동사도 있어요. 의미가 있는 조동사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할까요? will, 수빈이가 방금 말했던 will 할까요? 뭐 will도 있고요. 뭐 can도 있고요. must도 있고요. need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쭈루루루.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 사실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뭐야?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순서는 요거대로 하면 되겠다. 일단 개수가 좀 적으니까 의미가 없는 조동사 둘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쭈루루 가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번호 매기면서 갈게요. 첫 번째 누구? 바로 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두. 야, 근데 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가 꼭 조동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뭐도 있어요? 그냥 동사도 있잖아요. 그럼 뭐 기왕 나온 김에 이렇게 합시다. 두라는 녀석에 대해서 그냥 쭉 다 말해보자. 두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 첫 번째 뭐 있을까요? 그냥 동사입니다. 그냥 동사.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뭐뭐 하다. 그래서 do one's best, 뭐 최선을 다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말 그대로 동사가 있어요. 요거 예문 정도 써줄까요? do my best. 뭐 이런 거죠. 최선을 다하다. 뭐 이런 정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 이렇게 사용된 일반 동사를 의문문이나 부정문으로 바꿔주는 말 그대로 조동사가 있죠. 조동사. 예를 들어 이런 거지. She doesn't love me. 어머나 슬픈 얘기네요. 이렇게 되기도 한다. 그렇죠? 별건 의미는 없죠. 그럼 또 뭐가 있냐? 이거 끝이 아니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얘들아 혹시 이거 기억나요? 내가 met her, 그녀를 만났어요. in the park yesterday. 이거 했을 때 I met her in the park yesterday 라고 했을 때 이거 강조할 수 있었죠. 그 강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얘를 it was was가 맞겠죠. 시 과거니까. 이렇다 사이에다가 막 집어넣었잖아. 근데 얘가 집어넣으면서 제가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왜 it을 쓰냐? 의미가 없어서. 왜 비동사를 쓰냐? 의미가 없어서. 왜 대시냐? 의미가 없어서. 나는 강조만 할 뿐 추가적인 의미를 더하고 싶진 않아. 강조만 할 거야. 이래서 의미 없는 주어, 의미 없는 동사, 의미 없는 접수사를 썼단 말이죠. 그럼 잠깐만 뭐는 강조 못했다? 동사는 따로 강조를 못한다. 왜? 동사를 뺄 순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동사가 혼자서 해결을 못했다. 문법적인 역할들을. 누가 도와준다? 조동사가. 그러면서 뭐 어때야 돼? 의미는 따로 없어야 돼. 두가 적격이죠. 그래서 뭐다? 동사 강조. 동사를 강조하는 녀석으로서 두가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I did meet. I did meet. 이렇게 되는 거죠. 예문 써드리면 I did meet her. 내가 그녀를 정말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쓰여지는 거죠. 지금도 보면 얘들아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동사의 원형, doesn't 뒤에 love, I 뒤에 meet, 동사의 원형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됐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명사를 대신하면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동사를 대신하면 뭐라고 합니까? 동사 대신하는 것을 대동사라고 합니다. 동사를 대신해 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You may go home. 집에 가도 돼. If you want to do. 너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집에 가도 돼. 이런 거죠. 이 do는 뭘 대신하는 거야? To do. 그렇게 하고 싶다면 go home 이란 부분을 이렇게 대신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을까요? 이런 걸 대동사라고 한다. 됐죠? 이 대동사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모레 우리 그 비교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요게 바로 두다. 괜찮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조동사 요거는 이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자, 두에다 비추치고 같은 거 골라봐. 다른 거 골라봐. 딱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죠. 두는 됐으니까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 누구부터 얘기할까? must부터 할까요? must를 얘기해보죠. must. 서연아, must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그렇죠. 의무가 있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낼 수 있고요. 또 하나 뭐 있어요? 맞죠. 추측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의무와 추측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서연아, 요거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must란 단어의 과거형이 뭡니까? must의 과거형이요. 놀랍게도 must의 과거는 그냥 must예요. 우씨, 그럼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must의 동의어 have to를 이용해서 따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must의 과거형을 had to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을까요? had to, have to. 야, 그럼 우리 요거는 좀 체크를 해야겠다. 서연아, 좀만 더. 그럼 have to처럼 must의 동의어가 되는 게 또 뭐 있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 뭐라고? 아, 그렇죠. 이런 것도 있죠. ought 라는 것도 있고요. 조금 더 쉬운 건 should도 있겠죠? 또 이런 것도 있죠.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 할 필요가 있다? need to. 뭐 이렇게. 이런 애들이 동의어 표현이 되는 거다. 괜찮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잖아. 현웅아, 질문. 뭐뭐 해야만 한다. 한국말로 뭐뭐 해야만 한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너 다음 시간에 과제 꼭 해와야만 해. 의 반대는 뭐야? 하지 마. 하면 죽어. 이겁니까? 해야만 해의 반대는 하지 마야? 그게 아니죠. 해야만 해. 그럼 뭐가 돼요? 반대말은? 괜찮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즉 다시 말해서 must의 반이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must의 반이어가 must not이 아니죠. must not은 금지니까 그럼 뭐가 된다? 이것도 반대말을 혼자서 못했네? 도움을 받자. 누구? 요 have to. 요 녀석을 유용하게 쓰자. 그래서 뭐가 된다? don't have to. don't have to 또는 need not 이런 애가 된다. 뭐뭐 할 필요 없다. 뭐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요 must not은 뭡니까? must not은 뭐예요? 요거는 이제 금지죠. 금지. 하지마 라는 금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금지 하지마. 하지마의 반대는 뭡니까? 하지마의 반대는 괜찮아 해도 돼가 되죠. 그러니 세 번째 뭐가 나와? 바로 may가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벌써 눈치를 챘겠지만 조동사는 어떤 거 하나를 깊숙하게 라기보다는 거의 열거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해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은 조금 이제 호흡이 가쁘더라도 한 번에 쭉 연결해서 다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렇게 분절적으로 하는 것보다 얘랑 얘랑 관련되는구나, 쟤랑 얘랑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가볼게요. 그럼 may라고 하는 것은 현웅아 의미가 또 몇 가지가 뭐 있을까요? 첫 번째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지마의 반대는 뭡니까? 방금 했잖아. 하지마의 반대 뭐야? 해도 돼. 그게 뭐예요? 허가. 첫 번째는 허가가 있고요. 해도 돼. 근데 may라는 단어가 허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가능도 됩니다. 나 이거 해도 돼? 이렇게. 그게 허가이기도 하고 가능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능. 또 뭐 있습니까? may라는 단어가? 얘 추측도 있죠. 추측을 할 수도 있고요. 추측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 배웠던 건데 얘가 기원문에도 사용될 수 있었죠. 기원문.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기원문에도 may가 사용됐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현웅아, 그 may의 과거형은 뭡니까? 그렇죠. 얘 과거는 might인데요. 참고로 얘들아, 요건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두세요. may랑 might를 봤을 때, might가 may의 과거형인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may랑 might는 거의 동의어처럼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냥 같다고 많이 봐요. 거의 동의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 정도. 야, 근데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 가능 있잖아, 가능.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may보다는 어떤 게 더 많다? can이란 단어를 더 많이 썼는데? 맞아요. can도 있죠. can이란 단어는 첫 번째 가능이 있는 거죠. 그럼 너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may도 가능이 있고 can도 가능이 있으면 아무거나 막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may는 주로 허가로 보통 많이 사용되고요. can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can도 뭐가 있냐? 가능이 있고요. 얘는 또 하나 뭐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허가가 있을 수 있겠죠. 느낌상의 차이인 거야. 1순위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죠. 또 하나 can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can의 과거는 could가 되는 것이고요. can이란 단어가 가능을 나타낼 때 얘는 be able to라는 형태로 바꾸어 쓸 수도 있다. 쭉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라.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쭉 이야기했는데 한 발짝 더 나가면 요건 전부 다 이게 뭐 의미적으로 뭐 의무 뭐 쭈루루 이렇게 나왔는데 쭉 살펴보다 보니까 야 잠깐만 쭉 보다 보니까 여기도 추측이 있고 여기도 추측이 있고 여기도 추측이 있더라. 추측이 뭐 이렇게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추측을 나타낸 조동사 있잖아. 추측을 나타낸 조동사를 한 번 좀 묶어서 말합시다.
추측을 나타내는 거.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세 가지. 얘를 따로 묶어서 말합시다. 첫 번째로는 must가 있고요, can이 있고요, may가 있더라. 이렇게 세 가지다. must와 can과 may. must는 그냥 숫자로 기억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must도 추측, 얘도 추측, 얘도 추측인데 어떤 느낌의 차이냐? must는 기본적인 느낌 자체가 좀 세죠. 뭐뭐 해야만 해 이런 거니까 사실일 확률도 되게 높은 거죠. 숫자로 기억합시다. 8, 90% 정도. 8, 90% 정도가 사실이다. 그러니까 뭐뭐이면 틀림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이면 틀림없어. can은 뭡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가능이니까. 그럼 얘는 뭐다? 얘는 50%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may라고 하는 것은 좀 이건 그럴지도 몰라. 약한 추측이 되는 거잖아. 그 얘는 한 20, 30%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숫자로 기억하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잠깐만.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다 한 가지만 더 할게. can이란 단어가 기본적으로 50%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 50%의 가능성을 not 부정해버렸어. cannot. 그럼 뭐가 됩니까? cannot be라고 하면 뭐뭐일 리가 없다. 뭐뭐일 리가 없다. 라고 해서 한 10% 미만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숫자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머릿속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거의 1단락이 되죠. 조동사 이렇게 저렇게 사용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볼게. 5번째. 아까 수빈이가 맨 처음에 will이란 조동사를 말해줬는데 아무래도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애다 보니까 동사가 하는 시제. 그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번에서 나오는 조동사가 바로 will, 과, shall입니다. 나 will은 들어봤는데 shall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예전에는 문법상 will을 쓰는 경우랑 shall을 쓰는 경우랑 다 나눠놨었어요. 뭐 2인칭,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평서문이냐, 부정문이냐, 의문문이냐에 따라서 다 나눠서 썼었거든요. 그 문법에는 그렇게 아직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뭘 씁니까? 그냥 will 정도로 통칭해서 그냥 쓰는 거죠. 얘보다 미래를 나타낼 때 will이란 단어를 통칭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shall은 아예 안 씁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리자면 will이란 단어는 얘는 단순 미래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단순 미래, 그냥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shall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미래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단순 미래, 의지 미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예문을 보여드리면 당신은 will go there. 당신은 그곳에 갈 겁니다. 당신이 그곳에 갈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will은 be going to 정도, you are going to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You shall go there. You shall go there.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서 shall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면 너 거기 가게 될걸? 넌 거기 가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얘를 바꿔서 말하면 I will make you go there.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너 거기 가게 만들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스피커,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너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그런 느낌보다는 기본적으로 will을 쓰는데 shall이란 단어가 약간 특이하니까 shall은 의지미래,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구나.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딱 좋겠다.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 좀만 더 가볼게요. 여기 will이란 단어죠. 다른 건 내가 이거 지금 얘 과거형 이렇게 말했는데 will이란 단어에 대해서 shall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여기서 6번 would를 말해볼게요. 잠깐만. 근데 이상합니다. 왜? 다른 애들은 그 밑에다가 그냥 노란색으로 그냥 괄호치고 표시 정도 하셨는데
여기서 will에 대한 과거는 would를 왜 넘버링을 따로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말해줄게.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오해를 많이 하냐면 will이란 조동사가 있고 will이란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would가 존재해 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will과 would의 관계는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고 would라는 조동사가 있는 거예요. would는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조동사인 겁니다. 다만 will의 과거형과 would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약간 겹칠 뿐이야.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아니라 교집합의 관계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would는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래, would가 그 정도의 지위가 있는 거였어? 그러면 그 지위에 걸맞게 의미가 뭐 있는데? 어떤 것이 있어? 라고 하는 첫 번째, would는 첫 번째로 뭐가 있냐? 첫 번째는 will의 과거. 뭐 이 용법이 있긴 하니까 will의 과거형으로서 would를 쓰기도 한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얘가 공손한 표현도 있어요.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 우리 교과서에 보면 listen and speak 그런 부분에 would you mind, would you like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뭐 그런 식의 표현들 존재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세 번째는 얘가 고집이나 성질을 나타낼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집과 성질 이런 것도 있고요. 잠깐만 색깔 한 번만 바꿀게. 네 번째 뭐가 있냐? 얘가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과거의 습관이야. 과거의 습관. 과거의 습관? 무슨 말이야?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뭐뭐 하곤 했다에서 또 꼬리를 물고 뭐뭐 하곤 했다가 두 가지인 거야. 뭐뭐 하곤 했다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would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가 used t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ould도 있고 used to라고 하는 표현도 존재하더라. 그런데 얘는 주황색입니다. 얘는 따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두 개가 이게 versus 관계가 되는 거니까 차이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would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 불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의 의미고요. used to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 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 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더 얘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어떻게 말합니까? There used to be a tree here. 이렇게 말해야 돼요. There would be a tree here. 이렇게 말하면 나무가 여기 있었다가 잠깐 산책 나갔다가 옆집 놀러 갔다가 다시 오고 이래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됐을까요? 한 가지만 더. 얘들아 이거는 뭐뭐 하곤 했다 라고 말하면 거기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예전에 뭐뭐 하곤 했어. 그럼 숨겨져 있는 의미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기도 한 겁니다. 뉘앙스상. 됐죠? 이러면 이제 would에 대해서 쭈루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나와. 또 꼬리를 물고 어떤 게 좀 이게 나올 수가 있냐면 여기 유스터라는 단어 밑줄 쳐주세요. 유스터. 이 유스터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또 문제를 내요. 요건 이제 우리가 동명사의 관용 표현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제가 지금 필기해 주는 그대로 외우시면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등부 때도 나오고 고등 과정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이건 따로 정리해서 지금 필기를 해주셔야 돼. 자, 일단 이렇게 있어. 유스터라는 표현이 있고요. 비유스터.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뭐야 이게? 자, 번호 순서대로 갈게.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비동사가 없기도 하고요. 비동사가 있기도 합니다. 비동사가 없을 수도 있고 비동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동사가 없어. 비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유스터 이렇게 쓰면 지금 발음도 들어보시면 used to라고 하지 않잖아. 그냥 유스터라고 하잖아. 실제로 사전 찾아보시면 이거 한 단어로 나와요.
유스터가 한 단어처럼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스터라고 발음도 합니다. 그럼 얘를 지금 보면 비동사가 없는 상태에선 이게 중요한 거야. 비동사가 없을 때는 얘가 조동사가 됩니다. 조동사야. 우리 배웠죠? 조동사 뒤에 뭘 써야 돼? 동사의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여긴 동사의 원형이 나와요. 의미는 당연히 뭐뭐 하고 냈다, 뭐뭐 하고 냈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지 1단계에서 비동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잖아. 근데 비동사가 있을 수 있잖아. 여기 비유스터 이렇게. 근데 비동사가 있으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로 넘어가서 주어를 보셔야 돼요. 주어를 봐라. 그런데 주어를 봤을 때 그 주어가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주어가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주어가 사람이기도 하고 사물이기도 해요. 잠깐만, 그런데 주어가 사람이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 주어가 사람일 때는 어디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익숙하다. 어디에 익숙하다. 어디에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 참고로 사물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주어가 사람일 때만 익숙해지는 거야. 어디에 익숙해지다라고 하면 중요한 건 뭐냐? 어디에니까 이때 to는 뭐다? 얘는 바로 전치사입니다. 어디에 방향성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전치사가 되었기 때문에 뒤에다 뭘 쓴다? 명사를 쓰거나 경우에 따라서 동사원형의 ing, 동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주어가 사물이야. 주어가 사물이 되는 순간 뭐가 돼? 사물은 익숙해지지 않아. 사물은 be used. 사용되다. 사물은 사용되다. 그 뒤에 나온 to는 뭐야?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순간 to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부정사가 되는 거고요. 얘가 부정사가 되는 순간 뒤에 뭘 써야 돼?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은 얘는 뭐에 대한 문제야? to와 관련되는 문제들. 이 to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가 되는 거냐 아니면 부정사가 되는 거냐에 따라서 뒤에 뭘 쓸 거냐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야. 됐죠? 그 구분하는 방법은 방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전치사, 의미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정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쭉 하면서 야 부정사랑 동명사랑 이렇게 묶어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단다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요 이야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여기서 유스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요대로 외우면 돼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외워. 그냥 통째로 이렇게 외우셔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출제가 되면 첫 번째 비동사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동사원형. 비동사가 있어? 주어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야 ing. 사물이야 동사원형.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됐을까요? 요거 이렇게 그대로 암기하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will 방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will 방향 이야기했으니까 이번 또 뭐 해야 돼? shall이란 녀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넘버링은 이제 7번이 되겠죠? 7번. shall에 대해서는 뭐가 나와? 바로 should가 나와야겠죠. should. 근데 should라고 하는 것도 shall의 과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should도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shall의 과거. shall의 과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색깔 바꿀게. 요거 중요합니다. should라는 단어가 뭘 나타내냐? should 아까 나왔었는데 여기 의무, 그지? 그래서 should라고 하는 것은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should는 당위성을 나타냅니다. 요거는 중요하다. 당위성을 나타낸다. 당위성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당위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요거 당위성을 나타내는 should 있잖아요. 얘는 뭐가 중요하냐? 얘는 보통 생략을 합니다. 분명히 써놓고 나 생략을 해. 그래서 되게 어려워.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써있는데 생략을 해. 그래서 어렵다고요.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이게 뭐랑 결부되냐면 만약에 여기 should가 있었다고 치자잉? should가 있었어. 근데 얘를 생략해버리잖아? 그럼 뭐가 남아? 덩그러니 동사의 원형만 남게 된다고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뭔 소린지 헷갈리죠?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들어봐. 요건 따로 요 당위성을 나타낸 should는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있는데 빨간색입니다.
이 주어 뒤에다가 insist, suggest, propose, 또 하나 order, 뭐 command도 괜찮아. 뭐 이렇게.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무엇을 쓰냐면 주장이나 명령이나 요구,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쓰는 거야.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이런 동사들을 썼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that을 쓰는 거죠. 이렇게.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뒤에다 뭘 써야 돼? 다시 한번 주어를 쓰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잘 봐봐.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의연아, 요거 반드시 외워. 외우는 게 좋겠어. 외우지 않을래? 외워 이 새끼야.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가 의연이한테 주장하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럼 의연이 어떻게 할 겁니까? 질 꺼져.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럼 안 되잖아. 내가 주장하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제안을 하면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그로 인해서 이 의미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 당위성이 생긴다고요. 당위성이 생겨나고 이 당위성이 생겨나니까 여기다가 should라는 형태를 쓰고 그런 다음에 should가 있으니 동사의 원형까지 이렇게 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삑사리가 났네. 여기서 문제는 should를 생략한다고요. 이런 모양이 되더라. 기본 모양은 이거야.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He, the doctor라고 합시다. 의사 선생님께서, the doctor. 의사 선생님께서 suggested that 의사 선생님께서 suggest를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야. 어떤 거? she, 그녀가 stops smoking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suggest 하셨습니다. that 그녀가 담배 좀 끊어라. 이렇게 담배 끊어라. 그럼 잠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는 안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stops는 안 되죠. 왜냐면 주절시가 과거인데 현재가 나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뭘 써야 될까요?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앞에가 과거니까 뒤에도 stopped라는 과거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뭘 써야 된다? 여기서 stop이라는 단어가 정답이 된다는 거야. 왜 stop입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가 된다? 여기서 당위성이 생겨나게 되고 당위성이 생겨나니까 이 사이에 사실은 뭐가 있다? 여기 사실은 should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 should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서 그래서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요. 됐을까요? 이 문법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법이에요.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해. 이렇게 모양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됐죠?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잠깐 멈춰봐.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 문법을 알려주시는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많은 영어 선생님들께서 이 문법, 요거 주장명령 요구제한 요거 설명을 하시면서 어디를 많이 강조하시냐면 주장명령 요구제한 insist, propose, suggest 이거 외워라. 이걸 외워서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야. 다시 이런 주장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가 나오고 대절에는 동사 원형을 쓰렴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야. 그렇게 알려주시는 게 조금 위험합니다. 좋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야. 왜요? 당신도 그렇게 설명했잖아. 아니지. 나는 한 가지를 덧붙였죠. 어떤 거? 여기 당위성. 이거야. 저는 당위성을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잠깐 들어봐. 왜 나는 당위성을 강조하냐면 곰곰이 생각해봐.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은 결국에 종속절 동사에다가 시제를 갖춘 녀석을 쓸 거냐 아니면 동사의 원형을 쓸 거냐가 문제잖아. 맞아요? 그럼 시제를 갖춘 동사를 쓸 것인지 동사의 원형을 쓸 것인지는 누구에 따라 결정돼요? should라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동사의 원형을 쓴다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다?
should라는 단어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야. 실질적으로는 다시 뭐가 중요하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가 있냐 없냐가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왜 이렇게 설명하냐? 예문 하나만 더 보여줄게. 같이 봐야 돼. 그가 suggested. 그가 suggest 했습니다. 그가 suggest 했어요. The accident. 그 사고가 occurs here.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에 만약에 정답이 여기 suggested라고 하는 suggest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난 무조건 occur 써야지. 해석해 볼게. 그는 suggest 했습니다. 그 사건이, 그 사고가, 사건도 아니야. 그 사고가 여기서 발생해야만 했다. 사고가 발생해야 하는 겁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 사고는 발생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는 당위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건 문맥에 따라서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지 않아요. 당위성이 없으면 should가 들어가지 않아요. should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주절 시제가 과거임에 따라서 정답은 occurred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실제 문제는 여기라고. 여기를 물어보지 않아. 여기를 물어본다고. 그럼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문맥에 따라서 당위성이 생기는가 생기지 않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봐봐. 내가 일부러 여기 해석하면서 자꾸만 더 닥터 의사 선생님이 서제스트 했습니다. 그는 서제스트 했습니다. 라고 내가 자꾸 해석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서제스트라는 단어가 제안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말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제안한 게 아니죠. 의사 선생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맥상 당위성이 생겨나고 should가 들어가고 동사의 원형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고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라고요. 그럼 당위성이 생기지 않고요. 당위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should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should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awkward라는 시제를 맞춘 녀석. 얘가 정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조금 어렵죠? 요거는 한번 막 뒤틀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근데 잠깐 다시 정리. 요지가 뭐냐? 하고 싶은 논점은 시험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되냐고요. 너희가 이 문법을 배워서 논문 쓸 건 아니잖아. 이걸 가지고 막 뭐 할 거 아니라고. 결국은 이걸 너희가 배워서 문제풀이를 잘해야 되거든. 그 문제풀이를 할 때 실질적으로 나한테 물어보는 게 어디냐? 여기 안 물어봐. 여기 물어본다고. 그럼 어디에 집중하셔라? 당위성의 should가 있냐 없냐에 집중하셔라. 그게 더 좋은 풀이가 될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8번째. 이게 끝이야. 많죠. 사실 조동사 되게 많죠. 왜냐면 이게 또 쭉쭉 연결돼 계속 흐름을 타고 연결되는 거라서 조금 힘들긴 할 텐데요. 8번째가 마지막인데 마지막이라 대단히 간단합니다. 어떤 거? 바로 need와 there. need와 there이란 단어인데요. need, there? 이게 뭔데? 잠깐만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eed나 there. 참고로 there이란 단어는 감히 뭐뭐하다 라는 뜻입니다. 감히 뭐뭐하다. 이 need와 there이란 단어의 특성은 need라는 단어는 there이란 단어 둘 다 need와 there은 긍정문에서는 그냥 동사예요. 긍정문에서는 동사예요. 그냥 동사. 그런데 얘는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는 조동사가 가능합니다. 조동사 야가 아니라 조동사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지? 잠깐만 일로 와봐. 아까 이미 언급을 했어요. 여기 잘 봐봐라. must는 뭐랑 동의어다? need to랑 동의어다. 그럼 너 거기 가야 돼. 당신은 거기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씁니까? 여기다 쓸게. 헷갈릴까봐. 여기다 쓰면 너 거기 가야 될 필요가 있어. You need to go there. You need to go there. 잠깐만, 이 동사가 누굽니까? 얘가 동사잖아요. 얘가 동사잖아요. 왜냐면 얘는 투부정사니까. 엄밀히 따지면. 맞습니까? 긍정문이기 때문에 얘는 저기 쓴 거예요. 동사로 쓴 겁니다. 근데 잠깐만. done부터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need not이라고요. need not, need not. 오호라, 봐봐. 너 거기 갈 필요 없어. You need not go there. 얘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동사입니까? 우리 일반 동사 뒤에다 not을 붙여요? 아니,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얘가 동사인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야? 조동사가 된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조동사로만 써야 돼요? 아니야.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 You don't need to go there. 이렇게 써도 돼. 이것도 맞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면 don't가 조동사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잖아. 얘는 투부정사가 되는 거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됐죠? 다시 정리.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는 조동사로 쓸 수도 있다. 조동사여야만 해는 아니고 쓸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만. 시험에 나올까요?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냥 오,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네 라는 것 정도까지만. 됐을까요? 자, 좀 길었죠 오늘. 이제 전반부가 조금 길었는데,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동사는 중간에 끊어버리는 것보다 계속 연결돼서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서 계속 흐름 타고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쭉쭉쭉쭉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묶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 힘들었죠? 근데 잠깐만, 질문이 생겨요. 마지막 질문,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조동사는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시험 문제 이거로만 다 출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한 가지씩만 추가할게요. 한 가지씩만. 어떤 걸 추가할 거냐? 이 조동사를 이용해서 수거를 만들어요. 수거. 조동사의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적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여기 may란 조동사가 있는데, may라는 조동사를 이용하는 수거 표현이 있어요. 이건 따로 적을게요. 어떤 거? may. 이건 독해할 때 종종 나오니까 알아두면 해석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may where 한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 수 있어요. may where 동사 원형 하면 얘는 무슨 뜻이냐?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됩니다. deserve 정도의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may as well. may as well 하면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럼 얘는 뭐랑 동의가 돼요?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얘는 had better. had better 동사 원형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요. 우리 하나가 더 있는데 may 되게 비슷한데요. as well as. may as well as는 뒤에 것보다는 앞에 것이 더 낫지. 이렇게요. 얘보단 얘가 더 낫다. 이렇게. can을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요. 요건 이제 우리가 동명사의 관용 표현에서 배웠던 거야. 뭐? can, not, help, ing. 또 얘가 동의어가 되는 것이 can, not, but, 원형 부정사. 이거는 기억나시죠? 동명사의 관용 표현에서. 여기서 help는 돕다가 아니라 avoid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회피할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다른 건 또 없습니까? 여기 would를 이용하는 애가 있어요. would를 이용하는 애가 would, 되게 쉬운 거 먼저 할게요. would like to. would like to는 알죠? 뭐뭐 하고 싶다. want to랑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would rather. would rather than 하면 뒤에 것보다는 앞에 것이 낫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한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진짜로 조동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다. 됐죠? 그러면 오늘 이게 첫 번째로 한 이야기고요. 요 조동사 배웠는데 마무리. 조동사만으로 문제 출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중등 과정에서는 그래도 뭐 같은 용법 골라봐, 다른 용법 골라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고등 올라가면 이 조동사들 자체만으로 문제 내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럼 왜 배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조동사를 활용하는 녀석, 조동사를 활용해 준 녀석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죠. 지금 35분이거든요.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좀 볼까요?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이제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죠. 오늘 할 거 두 번째가 이제 뭐냐 보시면 오늘 우리가 배운 게 여기거든요. 요걸 배웠어요. 요거 조동사. 근데 조동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웠잖아요. 방금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두 번째로 배울 건 뭐냐? 바로 이 의미가 있는 조동사. 의미가 있는 조동사와 누구? 이 시제를 합칠 겁니다. 특이하죠? 시제와 의미가 있는 조동사 두 개를 합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 어떠한 맥락에서 얘네가 나오는지를 아셔야 된다. 그래야 뒤쪽에서도 이해가 될 거다. 다시 의미가 있는 조동사와 시제를 합친 것, 그걸 배울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법. 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법은 영문법에서, 영어 문법에서의 법은 무드라고 합니다. 법하면 다 로우 이것부터 생각하는데 그 법은 어기면 감옥 가는 게 로우고요. 이거 영문법 어긴다고 감옥에 가진 않잖아요. 무드는 그 법이 이거 무드가 뭡니까? 지금 무드가 뭐예요? 분위기. 맞아요. 무드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예요. 분위기. 이걸 왜 분위기라고 부르냐라고 한다면 법은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설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명령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더라. 그럼 직설법이 뭔데? 라고 하면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설법은 그냥 사실에 대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말하면 그걸 직설법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됐죠? 사실을 말한다. 잠깐만요. 그냥 사실을 말한대요. 사실을. 예를 들어 태희 이런 거야. 나는 남자다. 어때요? 사실이잖아. 나는 여자가 아니다. 어때요? 그리고 태희 지금 표정처럼 딱 그거지. 어쩌라고. 이거 아니야. 그지? 태희 다시 물어볼게. 만약에 태희가 지금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앞에 영어 수업하는 사람이 겁나 잘생겼다면, 옛날에는 뭐 잘생겼다면 무조건 차은우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약간 문제가 조금 있어서 함부로 차은우를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튼 태희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구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 그냥 무조건 잘생겼어. 키 180에 훈남이야. 그랬다면 태희는 영어 공부를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처럼 중간에 멍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집중하겠죠. 다만 내용에 집중하냐 얼굴에 집중하냐의 차이인데, 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얼굴인 게 다행인 거 아니야? 너희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결국 나한테 집중 안 해도 되는 슬프네 젠장. 아무튼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라. 가정법이 뭡니까? 가정법은 내가 만약에 훈남이라면 태희야 지금 생각만으로 그렇게 막 좋아하고 막 웃길 정도까지면 참 사람 너무하네. 웃길 정도까지면 슬프잖아. 아무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가정법은 뭐냐면 가정법은 이 사실과 반대가 되는 거야. 태희가 지금 왜 웃는지 알아? 저 새끼 잘생기지도 않은 새끼가 훈남이래. 이 반대로 말하고 있거든. 뒤집어 거꾸로 말하고 있으니까 웃긴 거거든. 그만 웃어라. 적당히 해. 아무튼 이런 거야. 태희 그만해. 봐봐, 내가 참 뭐라 그랬어요? 그만해 라고 했죠. 이건 또 명령문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직설법을 썼느냐 가정법을 썼느냐 명령문을 썼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르죠.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말했는가, 아니면 태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말도 안 돼 헛소 이렇게 느끼는 것이냐, 아니면 좀 강압적으로 느끼는 것이냐, 그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무드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그걸 무드,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죠? 근데 직설법은 우리가 이미 여태까지 계속해서 다 직설법들이야. 이게 직설법 안에는 긍정과 부정 전부 다 들어갑니다. 나는 남자야, 여자가 아니야. 뭐 이런 거 다 긍정문이건 부정문이건 팩트, 사실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또 하나,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첫 시간에 명령문 배웠고요. 그리고 또 언제 배웠냐면 접속사, 등위 접속사 할 때 명령문 다음에 엔드냐? 명령문 다음에 오월이냐? 이때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건 다룰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뭔 얘기할 거냐? 오늘은 바로 이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가정법. 근데 얘들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금 태희랑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실이 있고 그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잠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봐봐라.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짠, 짠, 짠 3개가 있어요. 점 3개를 찍었어요. 수빈아 질문할게요.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언제예요? 미래요? 아니요, 현재. 현재죠. 여기 현재가 가장 확실한 사실이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잖아요. 그죠? 수빈, 그 다음으로 확실한 건 뭡니까? 맞아요. 과거죠. 과거가 그 다음으로 확실합니다. 미래는 어때요?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하죠. 미래 자체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다시 할게요. 가정법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과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럼 사실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2가지다. 현재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현재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이건데 사실과 반대되도록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법은 첫 번째,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가정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공식을 제대로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공식만 제대로 암기하고 있으면 가정법 생각보다 대단히 단순합니다. 무조건 공식을 외우셔야 된다.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공식 외웠으면 근데 그 공식이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냐,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사실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과거 사실에 대한 것이냐, 언제적 이야기야 라고 해서 두 번째로는 사건의 시점, 현재에 대한 이야기니 과거에 대한 이야기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뭐다? 가정법인데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조동사와 시제를 합쳤다. 그래서 시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야. 언제적 사실이야? 언제가 바로 시제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이렇게 먼저 잡아주시고, 그럼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의 종류는 원래 4가지가 있어요. 가정법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이 있고요. 가정법 미래도 있습니다. 가정법 미래라는 것도 있고요. 가정법 현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것이 뭐랑 똑같냐면 조건절이랑 똑같아요. 가정법 현재 예문 하나만 써드릴게요. 예문 뭐냐면 if 만약에 it is fine tomorrow, if it is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으면 we will go on a picnic. 내일 날씨 좋으면 우리 소풍 갈 겁니다. 이게 가정법 현재예요. if 현재 동사 주어 다음에 will 동사 원형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굳이 가정법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는 없죠. 그냥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서 미래 대신 현재를 썼어 라고 말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빼자. 가정법 현재는 그냥 빼버립시다. 얘는 없다고 칩시다. 없다고 쳐도 돼. 그냥 확 지워버려도 됩니다. 안 써도 돼. 됐죠? 가정법 미래는 뭐냐? 가정법 미래는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가정법 미래를 씁니다. 그럼 잠깐만, 이게 미래 자체가 불확실한데 그 미래에 대한 가정을 하겠대요. 불확실한 것에 대해 또 가정을 하겠대. 이거는 사실 잘 맞지 않죠. 그러니까 가정법 미래도 쓰지 않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문법책에 나오긴 하거든요. what를 쓸 것이냐, should를 쓸 것이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희가 문제로 만날 확률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쳐도 되겠네 라고 해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가정법 노란색 아닌데?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 걸 언제 쓰는 거냐면 아예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지구가 멈춘다면. 실제 지구가 멈춰서 이런 말 할 겁니까? 지구가 멈추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뭘 가정을 하고 자빠졌어. 필요 없다. 실제로 생각해봐.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준서야, 내가 만약에 지구가 멈춘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대화를 우리가 실제로 한다고요? 실생활에서 이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요?
가정법 미래 자체를 쓸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안 써도 돼.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딱 두 가지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딱 두 가지만 우린 하겠다. 됐죠? 이 두 가지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이런 겁니다. 공식을 먼저 외우라고 했으니까 어이씨 넘버링을 안 했네. 첫 번째 공식을 외워보겠다. 근데 공식 외울 때 무작정 외우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보다는 좀 생각하면서 외워보자 라는 겁니다. 질문해보죠. 지훈아, 가정법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맞아요. 만약에 if가 생각나죠? if를 썼어요. 그런데 질문합시다. if는 품사가 뭡니까? if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접속사라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가 나오는 거죠. if 주어를 씁니다. 주어 썼으니까 뭘 써야 돼? 동사를 써야 되죠. 잠깐만, 동사는 반드시 뭘 나타낸다? 동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제를 나타낸다. 근데 이 이름 자체가 가정법 과거다. 그럼 이 동사를 뭘로 써야 된다? 과거형 동사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써? 여기다가 과거 동사를 씁니다. 과거 동사를 쓰고, 잠깐만, 과거 동사를 쓰는데 한 가지 추가. 만약에 비동사를 써야 한다면 뭐만 쓴다? 비동사는 were를 쓴다. 이렇게. if 주어 과거 동사, 비동사는 were만 써라. 그럼 다 봐봐. 접속사 주어 동사니까 종속절이 끝난 거죠. 종속절 끝났으니까 뭐 시작해야 돼? 주절을 시작해야 되죠. 주절이니까 다시 한번 주어를 쓰는 겁니다. 주어를 쓰시고, 또 한 가지,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조동사가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의미가 있는 조동사.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뭘 쓴다? would, should, could, might. 이 말을 꼭 들으세요. 가정법의 상징은, 이거 가정법이야의 상징은 if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if를 제일 먼저 떠올리긴 하지만, 그런 것도 맞지만, 이 가정법의 상징은 would, should, could, might라고 하는 조동사가 상징입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가정법의 상징은 would, should, could, might. 과거형 조동사인 겁니다. 그러면서 공식 완성할게요. 여기서 과거형 동사를 썼으니까 이 뒤에도 뭘 쓰고 싶어? 과거형 동사를 쓰고 싶죠. 근데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시제를 조동사가 뺏어가 버렸죠. 우리 조동사 뒤엔 동사의 원형을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겁니다. 이게 공식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가정법 과거라는 그 이름으로 쭉 풀어주면 까먹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게 공식을 외웠다면 사건의 시점, 이게 언제적 일인데 이걸 말해야 되잖아.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실. 그런데 대부분 현재 사실까지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재 사실임과 동시에 얘는 동일 시점이라고 적어주세요. 현재 사실임과 동시에 동일 시점. 동일 시점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가정법 과거의 공식은 다 했죠. 그럼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봐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마찬가지로 일단 뭘 써야 돼? if를 써야죠. if. 근데 if는 접속사란 말이죠. 다시 한번 주어. 여기다 주어 쓰시고, 이름 자체가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그럼 뭘 써야 돼? 과거 완료를 써야겠죠. 과거 완료? 우리 완료 시제 공식이 뭐였죠? 완료 시제 공식이 have 플러스 pp. 얘가 완료 시제였었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 이 have가 뭐해? 시제를 나타내고 완료는 pp가 된다. 이렇게 말했었잖아. 그럼 뭐 시제는 누가 나타낸다? have라는 녀석이 시제를 나타낸다. 근데 난 지금 뭘 쓰고 싶다? 과거 완료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여기다가 had pp 이렇게 쓰면 된다. if 주어 had pp 됐죠? 그럼 다음에 종속절 끝났으니까 다시 주절 시작해야 돼. 주절이니까 다시 뭘 써? 주어를 써주시죠. 주어 써주시고, 가정법의 상징은 뭐라고? would, should, could, might라고. 됐죠? would, should, could, might. 그런 다음에 요 앞에다가 had pp를 썼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had pp를 쓰고 싶다가 그 had가 가지고 있는 시제는 줘버린 거죠. 그럼 had의 원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공식 뭐가 됩니까? have pp.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한다면 얘는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무조건 과거 사실이라고만 기억하지 마시고, 과거 사실임과 동시에 얘는 이전 시점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한마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공식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문장을 하나만 써볼까요? 영작을 하나만 해볼게요. 영작을. 내가 만약 새라면, 가정법을 배우는 모든 아이들이 한 번씩 보는 예문이죠. 내가 만약 새라면 그녀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문장이 있어요. 요거를 영작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써보세요. 지금 써보시고 또 하나 만약에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책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문장을 써보시면 됩니다. 지금 써보세요. 지금 실제로 문장을 써보십시오. 자, 문장을 써보니까 일단 포인트를 좀 잡아주셔야 돼. 첫 번째에서는 새라면 있을 텐데 라고 말하는 순간에 얘는 현재 사실에 대한 얘기입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얘기입니까? 현재 사실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뭘 써야 된다?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그대로 맞춰야 된다. 공식만 맞추면 돼. 그래서 공식 그대로 쓸게. 만약에 나는 새다, I'm a bird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비동사니까 뭘 써야 돼? were를 써야겠죠. 요 부분에 실수를 많이 하니까 요거 잊지 마시고 If I were a bird 그다음에 새라면 내가 그녀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가능을 나타내는 거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서 뭐가 제일 잘 맞아? could가 제일 잘 맞겠다. I could fly to her. 이렇게.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가정법을 설명하실 때 이 예문을 쓰시거든요. 근데 쓰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이렇게 비동사를 쓸 때 were를 써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문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보죠. 서연아, 혹시 나중에 서연이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남자친구가 서연이한테 내가 만약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라고 하면 그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그 시기 만나면 안 되죠. 왜요? 그 말할 시간에 뛰어와야지. 그잖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내가 만약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거 된 진실은 뭡니까? 난 새가 아니야. 난 안 가. 이런 뜻이거든. 이 시기 나쁜 놈입니다. 알겠지? 그런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뭐냐? 가정법이 존재한다라는 건 뭐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진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직설법, 잠깐만. 직설법으로 바꿀 건데 잘 들어봐.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이래요. 근데 그 사실이 뭐야, 사실?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직설법이잖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 현재 시제로 쓰세요 라는 뜻이라고요. 됐을까요? 그러면서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이래니? 그럼 얘를 써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As I am not. 여기가 중요한 거죠. As I'm not. I am not. I'm not a bird. 난 새가 아니야. 새가 아니야. 그래 날아가 못 날아가? 새가 아닌데 어떻게 날아가? 나 안 가? 나쁜 놈이죠. I can't fly to her. 그녀에게 날아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됐을까요? 밑에 거 한번 써볼게요. 밑에 거 써보면 일단 포인트 여기서 가지고 있었더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잠깐만. 있었더라면 있었을 텐데 이렇게요. 잠깐만. 그럼 이거 써보니까 if 만약에 자 근데 여기서 실수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식이야. 그냥 공식에 맞춰서 하세요. 어떤 거? 헤드 PP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헤드를 기본적으로 먼저 써주시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have에 대한 PP를 또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헤드입니다. 헤드가 두 번 있죠. 왜? 뭐가 문제야? 완료 시제를 만들어주는 헤드와 PP 헤드가 동시에 쓰인 거니까 헤드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요. 여기 있죠. 헤드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뒤에 그 책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 I could
have bought. the verb.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됐을까요? 공식에 맞추시라. 무조건 공식 맞춰서 쓰시라. 공식에 맞춰서. 됐을까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있으니까 진실을 말해봐야겠죠.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그 책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돈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야? 돈이 없었어. 슬프다. 그 책을 못 샀어. 이렇게 되죠. 다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 과거 시제로 쓰세요. 이거라고요.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차려 여기 집중. 요걸 써보니까 돈이 없었어. 어떻게? I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를 써야 되니까 didn't have죠. 여기서 have pp는 어디 갔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건 그냥 공식이라고. 여기서 실수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등부만 올라가도 직설법 가정법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하거든요. 고등부에서 이런 거 안 물어봐. 중등 과정까지는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직설법인데 가정법으로 바꿔봐. 가정법인데 직설법으로 바꿔봐.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실수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그냥 공식이야. 그냥 공식에다가만 맞춰 쓰시면 된다. 그래서 I didn't have enough money.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잠깐만. 나 실수했네. 어떤 실수? 접속사니까 as란 접속사를 썼잖아. 접속사를 안 쓰고 그냥 왔네? 이렇게 된 거 그냥 so 쓰자. so,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if라는 가정법에 대해서 직설법으로 바꿀 때 as라는 형태를 써도 괜찮고요. 쓴 다음에 so, 그래서 라고 써도 됩니다. 두 가지가 다 허용되는 거예요. 다만 동사의 개수랑 접속사의 개수는 맞추셔야겠죠. 그러니까 접속사를 한 번은 써주시는 것이 맞는 거야. 이해되시죠? So, 그래서 내가 살 수 없었어. I couldn't. 여기서도 실수하지 마. couldn't buy다. couldn't buy. 왜? 그냥 과거 시제니까. couldn't buy the book. 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됐을까요? 다시 정리. 가정법에서 우리가 절대로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공식. 이거 언제적 얘기야? 그것에 따라서 내가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쓸 것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을 쓸 것인지 그 판단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된다. 됐을까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잠깐만. 격가지로 우리 이런 얘기 하나만 하죠. 주황색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 할 건데 결국에 그러면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것과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를 쓰는 것이 다르네.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다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 여기를 뽑아서 이렇게 말할게요. 첫 번째,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쓸 거니 아니면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를 쓸 거니 실제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조동사 때 동사 원형 쓸 거니 have pp 쓸 거니. 아까 제가 처음에 인트로 하면서 요 얘기 했었잖아요. 준동사의 시제에서도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 거냐 to 다음에 have pp 쓸 거냐,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일 거냐 have pp에다가 ing 붙일 거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 근데 have pp는 뭐다? 무조건 옛날 얘기다. have pp 다 옛날 얘기야. 요 부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쓸 거니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를 쓸 거니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풀이는 되게 단순하겠죠. 어떻게 해요? 얘는 일치, have pp는 무조건 이전 사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됐니? 이게 첫 번째. 아니 근데 왜 1번이라고 번호를 매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거 조동사 have pp 요 녀석을 가지고 조동사 have pp를 가지고 문제 출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문제가 더 있어. 이거 두 개 다 자주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두 번째가 조금 더 자주 나오긴 해요. 두 번째 뭐가 나오는 거냐면 조동사 have pp 중에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합니다. 야, 너 여기다가 should have pp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여기다가 must have pp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근데 잠깐만, should have pp, must have pp? 뭐야, 이거 문제 어떻게 풀라는 거지? 자, 풀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문제 출제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했던 왼쪽 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그 왼쪽 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야, must란 조동사가 있다. must라는 조동사가 있는데 이 must의 조동사는 must란 조동사는 뜻이 두 가지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가 의무가 있고 두 번째가 추측이 있단다. 근데 의무를 나타낼 때의 동의어가 should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아니 must랑 should랑 동의어 아닌가? 왜 저렇게 문제를 냈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 좀 바꿔봅시다. 왜 냈지? 왜 냈을까? 의미가 다르니까. 그럼 요 구도 안에서 의미를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돼. 싸우면 안 돼. 겹치지 말고 나눠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나눠 먹으면 되겠어? 싸우지 말고 요렇게 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의미가 겹치지 않을 거 아니야? 잘 들어봐 얘들아. 그러면 should, have, pp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have, pp니까 이전 사건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전에 의무니까 해야만 했다. 이전에 해야만 했다. 질문이야. 이전에 해야만 했다라는 말 자체가 결론적으로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얘는 결론적으로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must, pp는 뭘까요? 이전에 must 추측이니까 이전에 했음에 틀림없다. 결과적으로 했다, 안 했다?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명쾌하게 의미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시험을 봤는데 우리 오늘 좀 이따 단어 시험 볼 건데 단어 시험 봤는데 다 맞았어. 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You must have studied hard. 이렇게 말하겠죠. 단어 시험 봤는데 50개 중에서 2개 맞았어. 야 이씨. You should have studied hard. 공부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의미가 극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should have pp냐, must have pp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 됐을까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괜찮니? 잠깐만. 그러면 알겠다. 가정법을 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들은 첫 번째로 영작. 문장 왔다 갔다 바꿔봐. 제대로 바꾼 건 뭐야?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요 부분을 가지고 문제 출제를 하겠죠. 근데 잠깐만. 또 문제가 나올 수는 없을까? 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왕 공식에 대한 질문을 할 거면 공식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if I had money if I had money I could buy the car 이렇게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요. if 만약에 I had met her before If I had met her before I could recognize her now 이렇게 문장이 있더라.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질문을 해보죠. 태희야, 요거 위의 문장, 첫 번째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첫 번째 맞아요? 틀려요? 태희야, 지금 내가 질문한 이것에 대해서 태희가 해석을 해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냐,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지 않냐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태희가 기본적으로 그리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말이 되나? 이렇게 자꾸 접근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겠죠? 문법은 공식대로 하라 그랬잖아. 철저하게 공식이야. 봐봐라. 의연, 이 공식에 따르면 첫 번째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공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공식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은 if I had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고요. 이 뒤에는 could buy 라는 형태를 썼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쓴 거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틀렸습니다. 왜냐면 공식이 안 맞잖아. 시험 문제는 공식 물어본다니까. 공식. 오케이? 공식이 맞냐 안 맞냐? 그럼 다시 의연아, 두 번째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이것도 공식이 안 맞죠. 왜냐하면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고요. 뒷부분은 가정법 과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이죠. 어잉?
뭐야, 똑같이 공식이 안 맞는데 얘는 맞고 얘는 뭐야, 이거 왜 이래? 라고 할 텐데, 자, 설명을 들어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으니까 이건 뭐야? 이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과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가정법 과거 뒤에는 가정법 과거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현재의 사실이죠.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돈이 있었더라면 그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그럼 내가 과거에 돈이 많았으면 지금 차를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매장 가가지고 저 벤츠를 주세요. 돈은요? 옛날에 많았죠. 지금 차를 줍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관련성이 없잖아. 그럼 쓸 수 없는 거야. 그럼 아래 거는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뒷부분은 가정법 과거를 썼습니다. 근데 얘는 뭐다? 얘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럼 해석을 해볼게. 이전에 그녀를 만났던 적이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 그녀를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어때요?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죠. 이때는 괜찮아요. 와이씨, 뭐야, 어렵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를 섞어서 썼다. 함께 썼다. 그래서 이런 애들, 빨간색입니다. 이런 애들을 혼합가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혼합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를 섞어서 쓴다.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것을 혼합가정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혼합가정. 요거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고요. 문제 출제 많이 됩니다. 근데 좀 헷갈리죠? 문제풀이 할 때.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렇게 순서를 정합시다. 첫 번째로는 무조건 공식을 따져라. 무조건 공식을 따지세요. 그러니까 공식 외워야 돼. 이거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습니다. 무조건 공식을 외우세요. 공식을 외워서 공식에 맞아. 공식에 맞게 썼어. 그러면 정문. 맞는 겁니다. 공식에 맞게 썼으니까 당연히 정문이죠. 그런데 공식에 맞지 않아요. 공식에 맞지 않아. 그럼 무조건 비문이 아니라 공식에 맞지 않다면 두 번째로 가세요. 두 번째로 가서 사건의 연결. 즉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건 정문. 근데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지 못해요. 안 줘. 끊겨. 그러면 얘는 비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공식에 맞춰보시고, 공식에 맞으면 잘했어. 맞지 않으면 생각해서 연결이 안 돼? 비문. 연결돼? 정문. 이렇게 가시면 된다. 이렇게 가정법 문제를 풀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정법이 보통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 중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들한테는 가정법을 잘 안 가르치거나 가르치더라도 되게 얕게 가르쳐 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막 공식 외워야 되지, 막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지, 문제도 되게 어렵게 되지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3이나 그 이상들한테 많이 가르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공식을 정확하게 외워주셔라.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시작되니까 이것만 매우 명확하게 외워두시면 그 다음 이야기들은 조금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년이 조금 낮은 친구들은 철저하게 공식을 명확하게 어느 순간인가 할 수 있게 공식을 반드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게 가정법이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잠깐만, 공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공식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공식만 있냐? 아니다. 가정법에 종류가 있다. 가정법의 종류.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종류. 제일 먼저 뭐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if가 있겠죠? if. 근데 if를 사용하는 가정법들은 여기서 이미 했잖아요.
쭉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if. 오케이. 뭐 혼합 가정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혹시 이런 거 들어봤니? I wish 가정법? 그러고서요. I wish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혹시 이런 것도 들어봤니? as if라고 하는 가정법이 있어요. as if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색깔을 바꿀게요. 네 번째로는 바로 without 이라는 가정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은 without 가정법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얘가 자주 나와요. 사실 I wish나 as if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나온다 손 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가봅시다. if는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제가 I wish랑 as if는 두 개 묶어버렸잖아. 두 개 묶었거든요. 묶어서 한 번에 설명할게. 봐봐. 지금 잘 들어봐.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점을 두 개 찍었어요. 여기를 과거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현재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법 미래는 우리 안 쓰기로 했으니까 쓰지 않은 거예요. 잠깐만. 얘들아, 필기를 보시면 제가 가정법 과거는 전부 다 노란색으로 썼어요. 가정법 과거들은. 가정법 과거 완료들은 연두색으로 썼잖아요. 자,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그림을 기억하시라. 현재에 서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서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과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시 현재 사실임과 동시에 동일 시점이에요. 동일 시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현재에 서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예요. 아이고 야 번호 잘못 썼다 미안해. 여기 3번인데 이런 멍충이 3번이고요. 여기가 동그라미 2번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회상과 추억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지금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저께 그랬더라면 즉 다시 말해서 과거에 서서 그보다 이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어요. 자, I wish 가정법이랑 as if 가정법은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 동일 시점이냐, 이전 시점이냐. 동일 시점이냐, 이전 시점이냐.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자, 예문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I wish. 그랬으면 좋겠다. I wish. 그랬으면 참 좋겠네. I were rich. 내가 부자면 참 좋겠다. 진심입니다. 감정이 실리네요. 아무튼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노란색으로 쓸까요? 왜? 가정법 과거니까요. 가정 과거니까. 잠깐만. 그럼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 얘들아? 내가 지금 바라는 건 내가 지금 부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진실은 뭡니까? 부자가 아니야. 되게 슬프다. 이걸 써보자는 거야. 근데 이거 봐봐. 내가 바랬죠.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바랬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슬프게도 안 이루어졌어. 젠장. 그럼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매우 안타깝죠. 그래서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I'm sorry. 여기서 미안하지 마세요. 그냥 안타까운 거죠. I'm sorry. 안타깝다. 뭐가 안타깝냐면 I'm sorry that. 결론. 나는 부자야 아니야? 난 부자가 아니야. 직설법을 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I am not. I am not rich. 내가 부유하지 않아 라고 쓰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바라는데 지금 바라거든요. 지금 소망하고 바라는데 I had been rich. 내가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부유했었더라면 그녀가 날 떠나지 않았겠죠? 젠장.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에 대한 진실을 써봅시다. 얘에 대한 진실을 써보니까 I am sorry. 내가 좀 안타깝죠. That. 잠깐만요. 2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서서 옛날 일을 말한 거죠. 그건 직설법으로는 과거 사실이 되는 거야. 내가 부유하지 않았었던 건 언제입니까? 옛날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I was not rich. 내가 부유하지 않았지.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근데 문득 질문이 생기는 거야.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근데 내가 뭔가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항상 지금 해야만 일인 건가? 항상 현재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죠. 시간의 축을 그대로 옮겨갈 수도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쓸 수 있죠. I wish it. I wish it. 내가 바랬었죠. 근데 내가 그 바라던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 뭐 써야 돼? I 한 다음에 were. 다시 한번 I were rich.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어요. 왜? 과거 사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가정법 과거를 썼어? 이렇게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최초의 정의를 내릴 때 현재 사실임과 동시에 동일 시점이다. 과거 사실임과 동시에 이전 시점이다. 요거를 잡아두셔야 돼. 오케이? 주절과 같은 거냐, 주절보다 이전이냐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좀 안타깝죠. 근데 언제 안타까운 거야? I wish it. 바라던 시절 자체가 과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돼? I was sorry. I was sorry. 내가 유감스러웠죠. 다 뭐가 유감스러웠었냐면 내가 부여하지 않았죠. 언제? 내가 유감스러워하던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럼 언제가 되는 거야? 3번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야. 똑같이 여기다 뭘 써야 된다? I was not. I was not rich.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도 똑같은데요? 그렇죠. 왜? 똑같잖아. 가정법. 그러니까 여기서 3번도 2번도 똑같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바라보고 그 과거를 말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됐죠? 결과물은 같다. 이렇게. 됐죠? 다음에 마지막 4번입니다. 만약 4번은 I wish it. 내가 바랬었죠. I wish it. 바랬었어요. 뭘 바랬었냐면 내가 바라던 그 순간보다 이전에 had been rich.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를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바꿔보면 I was sorry. 내가 유감스러웠죠. 유감스러웠습니다. 뭐가요? 부여하지 않았었던 것이요. 언제? 그 바라던 그때보다 더 이전에. 잠깐만. 과거보다 더 이전에. 과거보다 더 이전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과거 완료라고 부르죠. 보통 대과거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I had not been rich.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됐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그립으로 기억하시면 조금 쉽게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잠깐만. 비슷한 예문 한 번 더 써볼까요?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He talks.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지금 말해요. 그가 지금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as if he knew everything. 이렇게. 그는 마치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좀 바꿔볼까요? 얘를 좀 바꿔보면 이거에 대한 진실을 써봐야겠죠. 얘에 대한 진실을 써보면 사실 얘가 다 알아 몰라. 이게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바꾼다? 봐봐 얘들아.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if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 as 또는 so 라는 접속사를 썼잖아요. I wish는 I am sorry 라는 형태를 썼잖아요. as if는 뭘 씁니까? as if는 in fact 라는 형태를 쓰시면 됩니다. in fact, 사실은 말이야. 진실을 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이야. in fact, 사실은 질문합시다. 그는 다 알아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 않죠? 언제요? 지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쓴다? as if, in fact, 다시 할게요. as if니까 in fact, he doesn't know. doesn't know everything.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는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두 번째 예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예문 좀 감이 잡히시죠? 어떤 거? He talks. 그 사람이 지금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he 예전에 다 알았었던 것처럼 말해요. 이 자식이. He had known everything. 그가
모든 것을 알았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그럼 얘에 대한 진실을 써볼까요? 마찬가지로 진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In fact, 사실은 말이야. 사실은 he, 잠깐만요. 지금 바라보기에 예전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써야겠어요? He didn't가 되겠죠. Didn't know everything. 그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는 감이 잡히죠. 세 번째 뭐 해야겠어요? 그 자식이 말하는 시점이 옮겨가는 거죠. He talked. 그가 말했습니다. He talked. 그가 말했습니다. 뭐 어떻게 as if 마치 he 똑같습니다. 뭘 써야 돼? knew. He knew everything. 그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때 말하더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진실이 뭡니까? 얘도 진실을 바꿔보면 in fact, 사실은 말이야. 사실은 he 다 알지 못했죠. 언제요? 과거예요. He didn't know. He didn't know everything. 이렇게요. 자, 그럼 마지막 예문이겠죠? 마지막 예문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He talked. 그가 말을 하더이다. 어떻게 해요? as if 뒤에 뭘 써야겠어요? he 한 다음에 had known everything. 그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이 진실이 뭐예요? 진실은 in fact, 사실은 he, 그가 다 알지 못했죠. 언제요? 그 과거보다 이전에요. 과거보다 이전 뭐라고요? 과거 완료라고요. 어떻게 쓰겠어요? He had not known everything 이라고 하시면 되겠다. 됐니? 와, 되게 많이 쓴 것 같은데 얘들아. 사실은 예문 한 번씩만 쭉 써보고 요 그림으로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시점이냐 이전 시점이냐 요거만 잘해서 예문이랑 뭐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 한 번만 쭉 살펴보시면 뭐 틀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이거를 IUC 가정법을 중3 과정에 나오는 학교들이 있고 중2 때는 잘 안 나옵니다. as if는 중등 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라기보다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 정도 예문만 잘 살펴보시면 되겠다. 괜찮니? 그런데 이런 얘기 하나만 하죠. 여기 without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without. 이 without은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볼게. 의연아, without은 품사가 뭡니까? without, 품사 뭐예요? 전치사입니다. 얘가 전치사란 이야기는 뒤에다 뭘 쓰겠다는 거야? 뒤에다가 명사만 쓰겠다는 거예요. without 뒤에 명사를 씁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얘는 가정법입니까? 아닙니까? 알 수 없어요. without이란 표현만으로는 가정법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가정법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정법의 상징은 뭐다? 됐어요? 그러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있다면 얘는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가정법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쓰고 지울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without her help.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그녀의 도움이 없이 라고 해석할 겁니까? 그녀의 도움이 없다면 이라고 해석할 겁니까? 그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석할 겁니까? 그 해석이 아직은 안 된다고요.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된다? He didn't do it. 이렇게요. 그녀의 도움이 없이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법이 아닌 거라고요. 가정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건 가정법이 아니라면 그럼 가정법으로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죠.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Without his help. Without his help. 그의 도움이 이렇다면 몰라요 아직. 뒤를 보니까 뒤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She would
fail the exam. 이렇게. 여기서 뭘 썼다고요? would fail 이를 썼다고요. 그래서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의 도움이 없다면 그녀는 시험에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뭐 때문에? 여기 때문에. 됐니? 아니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without을 뭐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서 without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without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얘를 바꿨으면 어떻게 된다? without을 바꿨으면 첫 번째 but for가 됩니다. but for. 근데 but for도 전치사라서 명사만 쓰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맞아요. 얘를 한 번 더 바꾸죠. 얘를 한 번 더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If it wanna for. If it wanna for 이렇게 됩니다. If it wanna for. 깨알같이 were 썼죠? 왜요?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 were만 쓰기로 했으니까요. 됐죠? If it wanna for. 그런데 가정법에서는 이런 거 하나 더 기억하세요. 가정법에서는 조건절의 if, 가정법의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됩니다. 이건 다다음 주에 또 나올 겁니다.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돼요. 그래서 were not for.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If you wanna for, were not for. 마치 한 단어처럼 외워줘야 돼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 be interested in. 뭐뭐로 덮여있다, be covered with. 이것처럼 그냥 한 단어처럼 외워줘야 돼요. If you wanna for, were not for. Without, but for, if you wanna for, were not for. 이게 한 단어처럼 보여야 돼요. 반드시 한 번에 주르륵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말해봐야 돼. But for, without, if you wanna for, were not for. 그러니까 자꾸만 해보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유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썼다. 잠깐만 하나 더 써볼게요. 또 하나 써볼게요. 이렇게 without his help. 이렇게요. without his help. 한 다음에 뒤에 문장을 이렇게 쓰는 거죠. She would have failed the exam. 이렇게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시험을 망쳤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마찬가지겠죠? 여기서의 without 이란 표현을 또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똑같이 but for를 쓸 수 있고요. 또 뭘 쓸까요? without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것서는 if it had not been for.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또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without, bu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다시. without, but for, if it were not for, were not for. without, bu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지금 나도 계속 일부러 계속 말하잖아. 한 단어처럼. 주르륵 한 번에 튀어나와야 돼. 한 번에 주르륵 튀어나와야 됩니다.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됐어요? 오케이? 외우세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뭘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자꾸만. 봐봐. 됐어요? 혹시라도 영어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이렇게 읽힌다? They would have go the station had it not been. 어떻게 트릭을 주신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묶었어야 된다고요. 이 끊어져 보여야 돼. had it not been for가 한 덩어리로 담겨 있어야 얘를 끊어서 읽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냐? 얘를 꼭 앞에 써야 됩니까? 조건들이 무조건 앞에만 나와야 돼요? 아니에요.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바꿔놓으면 해석,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에덴나펜 뭐 계속 말하니까 여기 있네 라고 하지만 실제 지문 속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도치까지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명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인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막 되게 망가져 버리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눈에 보여야 돼. 우리가 글을 읽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be interested in 정도는 한 번에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without, but for, if you wanna for, were not for. without, bu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not been for. 이게 한 덩어리로 보이셔야지
지문 속에서도 이거 그거네? 라고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외우셔라.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요게 without 가정법이다. 됐니? 여기까지 하면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쉬우니까 한 가지만 추가합시다. 한 가지만 추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It's time. It's time. It's time to go home. 반가운 얘기죠? 집에 갈 시간이다. 질문. 집에 갈 시간이다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가라? 가라? 자, 질문해 볼게요. 이제는 우리 집에 갈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 집에 가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집에 가면 집에 갈 시간이야, 집에 갈 시간이야. 이건 미친 거죠. 이거 정신이 나간 거야, 이거는. 그게 아니라 집에 갈 시간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안 가고 있다는 뜻인 거죠. 잠깐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고 말한 거야. 이게 뭡니까? 현재 사실과 반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It's time 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얘가 가정법 과거예요. 에? 아니 가정법 과거는 아까 상징이 요거라며. 이거라며 왜 없는데? 그래서 얘를 바꿔 쓰죠. It is time that we should go hom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It's time we should go home. should go.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또 한 번 또 바꿔요. 어떻게? It's time 한 다음에 that we went home. went, 가정법 과거라서 이렇게 쓸 수까지 있다. 그러니까 it is time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it is high tim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꼭 그래야 돼. 뭐 이런 정도 느낌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기까지 하면 진짜로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정리. 오늘 좀 힘들죠? 오늘 좀 이야기도 많고 조동사는 암기할 게 참 많고 가정법은 내용이 조금 좀 헷갈려. 지금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따라가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시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혼동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건 특히나 꼭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필기한 것들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좋겠다. 됐을까요? 질문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과제는 마찬가지로 우리 교재 뒤에 있는 연습 문제 풀어오셔야 되고 좀 이따 조교님께서 과제 주실 거니까 그거 풀어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문법 테스트가 없고 단어만 볼 겁니다. 근데 우리 내일 모레 목요일에는 문법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시험 볼 거니까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수고드렸습니다.